지난달 24일 시작된 러시아의 침공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처럼 러시아의 압도적인 승리를 점치는 사람들은 이제 남아있지 않은데요. 벌써 2주 가까이 되는 시간이 경과되었는데도 우크라이나의 주요 도시들은 굳건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당초 미국 정보당국을 비롯한 서방 주요 군사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전쟁 개시와 동시에 대규모 공군력을 동원해 우크라이나 영공을 장악할 것이라고 분석했었는데요. 현재까지 러시아는 항공우주군의 동원에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어 모두의 의문을 사고 있습니다. 현대의 전쟁을 단기간에 끝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제공권 장악이라는 것을 러시아도 알고 있을 텐데, 이와 같은 소극적인 태도는 내부에서 어떠한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이 상황을 놓치고 싶지 않았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 강국의 전투기 지원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전쟁의 확산이 우려되어 찬반 의견이 갈리고 있는 실정이지만, 지금처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공방전이 지속되어 장기전에 돌입하게 된다면 지금도 적극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많은 나라들이 언제든지 전투기를 보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에는 국산 경공격기 FA-50 수출을 목전에 두고 있는 슬로바키아도 포함되어 있어 우크라이나 영공에 우리나라의 전투기가 나타날 가능성이 생겨났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4일 우크라이나 국가비상사태청에 따르면 러시아군의 공격을 받던 중 우크라이나 남동부 자포리자주 에네르호다르시 원전 부진에 훈련용 시설에서 불이 났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자포리자 원전은 우크라이나에서 가동 중인 원자로 15기 중 6기를 보유한 유럽 최대 원자력 발전소로 알려져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 원전에서 사고가 난다면 1986년 체르노빌 참사보다 10배는 더 큰 피해가 생겨날 것이라고 말하면서 원전에 대한 공격을 자제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러시아는 아랑곳하지 않고 포격을 이어나가 결국 원전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불이 난 건물은 원자로를 포함한 원전 핵심 시설들과 불과 300m 떨어져 있었는데요. 물론 높은 수준의 안전설비가 갖추어져 있긴 하지만 무차별적인 폭격이 이어지면 안전을 장담할 수 없어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유럽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무모한 행동이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했는데요. 러시아는 멈출 생각이 없는지 자포리자 원전을 점령하자마자 또 다른 원전으로 진격했습니다. CNN에 따르면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서 두 번째로 큰 원전에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그린필드 대사의 말에 따르면 약 32km 떨어진 곳에서부터 보이던 러시아군이 남부 미콜라이우주에 위치한 유즈노 우크라인스크 원자력 발전소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러시아는 침공 초기부터 체르노빌 원전을 점령하면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연합과 국제원자력기구의 비난을 받았는데요. 전문가들은 hin란을 들으면서까지 원전 점령에 집중하는 러시아의 의도를 분석하고자 나섰습니다. 첫 번째는 원전과 같은 민감한 시설을 점령하여 일종의 고가치 인질로 삼는다는 것인데요. 수많은 나라의 대로 제재를 받으며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고 있는 러시아가 원전을 쥐고 협박하게 된다면 상황은 극악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의 전력 공급을 끊어 기반 시설을 무력화하고 봉쇄하려는 움직임이라고 해석하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만약 러시아의 집요한 원전 장악의 목적이 전력 공급을 끊어내는 것에 있다면 러시아는 이번 전쟁을 장기전으로 끌고 갈 생각까지 시야에 넣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침공 초기에 단기전만을 상정하던 러시아의 행보를 생각해보면 이러한 태도 변화는 극적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실제로 미국 정보당국을 비롯한 서방 주요 군사 전문가들은 전쟁 개시와 동시에 러시아에서 대규모 공군력을 동원하여 우크라이나 영공을 장악할 것이라고 분석했죠. 그러나 러시아의 항공우주군은 지금까지 75대 정도의 전투기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 공군력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CNN에서는 러시아 항공우주군이 운용하는 정밀유도 무기가 부족할 수 있다는 추측을 내놓았는데요. 개전 당시 집계된 러시아의 공군 병력은 16만 5천 명으로 나타났고, 우크라이나는 3만 5천 명 수준으로 러시아의 전력이 5배 이상인데도 이번 침공에서 무유도 폭탄과 로켓만을 사용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입니다. 개전 초 순항미사일 공격과 항공 공습으로 우크라이나 전역의 민간 및 군 공항이 타격을 입긴 했지만, 제한된 공격으로 우크라이나 공군과 방공 전력은 붕괴되지 않고 여전히 건재합니다. 우크라이나 공군 전투기가 지속적으로 저강도 공중방어와 지상공격을 수행하고 있고, 지대공 미사일은 러시아 전투기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가 터키로부터 구입한 무인기 TB2 바이락타르의 활약으로 러시아군은 고전을 면치 못했죠. 우크라이나군이 TB2로 러시아의 지대공 미사일 5개 포대를 격파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러시아가 제공권 장악에 실패했다는 지적은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영국의 싱크탱크 왕립합동 군사연구소 RUSI는 자취를 감춘 러시아 공군에 대한 의구심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논문에 따르면 러시아가 운용하고 있는 수호이 34만이 PGM을 사용하고 있고 다른 전투기들은 무유도 폭탄과 로켓을 사용하고 있어 지상의 목표물을 감시 추적하는 표적식별 장비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며 러시아의 공중 지원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전쟁이 장기전에 접어들게 된다면 지금까지 제대로 된 활약을 벌이지 못하고 있는 러시아 공군이 정비를 마치고 나타날 수도 있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난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잘 인지하고 있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대응책을 찾기 위해 필사적인데요. 최근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 상원의원들과의 화상통화에서 자신이 살아있는 마지막 모습일 수도 있겠다고 입을 떼면서 우크라이나를 비행금지 구역으로 설정하거나 전투기를 지원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과 NATO에서는 비행금지 구역 설정은 자칫 유럽 내 전면전을 부를 수 있는 우려가 있어 불가능하지만 전투기 지원은 검토 중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는데요. 이에 따라 미국은 폴란드에 F-16 전투기를 제공하고 폴란드가 러시아산 전투기를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거래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딕더빈 상원의원 역시 우크라이나의 항공기를 기증하려는 동유럽 파트너들에게 미국이 보상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는 데 있어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고 말하며 전투기 지원에 대한 지지 성명을 발표해 앞으로 우크라이나에 더 많은 전투기가 지원될 것을 시사했는데요. 나토국 가운데에는 국산 경공격기 FA-50 수출이 한창 추진 중인 슬로바키아도 포함되어 있어 전쟁이 장기전으로 흘러간다면 한국의 전투기가 이번 전쟁에 지원될 가능성도 생겨났습니다. 실제로 한국항공우주산업카이가 슬로바키아 국영 방산기업인 LOTN과 FA-50 경공격기 수출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은 헝가리의 부다페스트는 폴란드와 체코, 슬로바키아의 합동 정상회담이 열린 곳인데요. 이들 국가는 러시아에 침공당한 우크라이나와 인접해 있는 만큼 자주 국방의 필요성과 제공권 확보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절실히 느끼고 있죠. 안현호 한국항공우주산업 대표이사 사장은 LOTN과 업무협약 자리에서 슬로바키아를 시작으로 동유럽 시장에 FA-50이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FA-50 경공격기는 T-50의 성능을 바탕으로 전술 데이터 링크, 정밀유도 폭탄, 자체 보호 장비를 추가로 장착했는데요. 여기에 주야간 전천 후 임무 수행이 가능한 디지털 조종석을 갖췄으며 탑재한 무장을 손쉽게 조작할 수 있는 인체공학적 설계를 바탕으로 조종사의 안전을 보장하는 사출 좌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FA-50은 20mm 기관포와 AIM-9 공대공 미사일, AGM-65 공대지 미사일, MK-82 500파운드 폭탄 등을 장착한 데다가 마하 1.5 이상의 초음속 기능이 더해져 제공권 확보를 위한 전투용으로 활용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특히 FA-50은 한 대당 가격이 200억 원가량으로 알려져 있어 다른 서방 국가의 동급 전투기와 비교해 가격 경쟁력이 뛰어나다는 점에서 경제력이 약한 동유럽 국가들도 구매를 검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시간이 지날수록 보급과 경제 지속력의 문제로 인해 가성비 전쟁으로도 불리고 있죠.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는 러시아의 주력 전차와 공격 헬기를 연달아 격추하고 있는 제블린과 스팅어 미사일의 성스럽다는 칭호까지 사용해가며 저렴한 무기에 대한 열렬한 환호를 보내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디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미국 국무장관과의 회담에서 지금 우리가 가장 필요한 건 전투기와 공격기 방공 시스템이라며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면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말했고 보렐 고위 대표 역시 이번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에 전투기 공급이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후에서 드미트로 쿨레바 외무장관과 어떤 종류의 전투기가 필요한지 논의했으며 해당 전투기를 공급할 수 있는 회원국이 있었다고 설명했는데요. 만약 슬로바키아가 여기에 포함된다면 무기 제공에 불참하며 물자 지원만을 보내고 있는 대한민국 또한 간접적으로나마 우크라이나를 도울 방안이 생겨나게 됩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인터넷상에서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는 키이우의 유령을 쉽사리 믿어버릴 만큼 전쟁을 끝내줄 영웅의 출현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회생득대로 불리던 최우수 조종수 올렉산드르 옥산체코 대령까지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다 하늘에서 산화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많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안타깝게 만들었습니다. 러시아가 장기전을 상정하고 정비에 들어간 지금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영웅이 없는 하늘을 불안하게 지켜보고 있는데요. 미약한 가능성이지만 우리나라의 FA-51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다시금 웃게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